1930년대 초 독일은 패전이 몰고 온 심각한 경제 불황에 신음하고 있었다. 독일 사회의 불안과 혼란이 팽배한 가운데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다. 히틀러는 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독일 국민의 자긍심을 부추기는 데 앞장섰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자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걸 과시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중 하나가 포뮬러 그랑프리 대회였다. 히틀러는 자동차 경주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시대의 악인이기는 했어도 나름대로 선견지명이 있고 상당히 영리했어요. 독일이 국제 자동차 경주에서 승리하면은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걸 감지했죠. 그래서 1933년에 독일 총통이 되자마자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포뮬러 그랑프리 대회에 참가하는 독일의 자동차 메이커에게는 50만 라이히스마르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메르세데스 벤츠로 유명한 다임러 벤츠는 독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자동차 메이커의 선도주자였다. 벤츠사는 대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원금을 탔다. 하지만 우승의 명예를 노리는 것은 다임러 벤츠만이 아니었다. 1년 전 불황으로 인한 재정 압박 때문에 4개의 자동차 메이커가 하나로 합병됐다. 아우디, 데카베, 허르히, 반데레러 이상의 4회사는 아우토 우니온이라는 이름의 한 회사가 됐다. 아우토 우니온은 경주차를 개발할 만한 자금력은 없었지만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라는 천재적인 자동차 인지니어가 있었다. 포르쉐 박사는 이미 16기통의 미드 엔진형의 경주용 차를 설계해 놓은 상태였죠. 그런 히틀러에게 2개의 독일 회사가 경주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설득했어요. 포르쉐 박사의 의견에 공감한 히틀러는 아우토 우니온에게 지원금을 나눠줘 벤츠와의 경쟁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1934년 아우토 우니온은 석 달 동안 전력 투구해 새로운 형태의 경주용차를 만들었다. 호미에 탑재한 3.4리터 16기통 엔진을 통해 314마력의 브레이크 파워를 발휘하는 타입 A였다. 엔진의 회전 속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경주가 끝날 때마다 분해했다가 재조립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절감이 됐죠. 연비 효율도 좋고요. 포르쉐 박사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엔진을 차체 호미에, 즉 연료 탱크는 엔진과 운전석 사이에 탑재한다는 설계였다. 엔진을 운전석 뒤에 둔다는 개념의 리어 엔진 캐논, 아주 독창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울 만큼 획기적인 경주용 차였습니다. 포르쉐 박사는 연료 탱크에 든 약 70갤런에 달하는 연료가 소모되면서 무게가 점점 줄어들며 따라 차체의 균형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차체의 정중앙에 두면 그 불균형이 덜해지죠. 아우토 우니온은 1934년 5월 독일 아부스 대회에 첫 출전했다. 부가티, 마세라티, 알파 로메오 등이 휩쓸던 코스였다. 아직도 설계를 개량하고 있는 아우토 우니온의 신차는 일단 전혀 출전해서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아우토 우니온과 달리 다임러 벤츠는 자동차 경주에 출전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세계 정상급의 경주용 차를 개발하는 데 유리한 입장이었다. 그 당시에 벤츠에서 가장 성공적인 차는 SSK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자동차 경주용으로 만들어진 차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타는 차였는데 워낙 성능이 좋아서 각종 경주를 휩쓸었죠. 다임러 벤츠에서는 그랑프리 대회를 준비하게 되자 새로운 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용으로 높이가 아주 낮은 세시를 만들었죠. 거기에다 SSK의 과급 기관형 엔진을 개발한 노하우로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아우토 우니온은 타입 A라는 신차를 내놓은 반면 다임러 벤츠에서는 W25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엔진이 차체 앞부분에 장착된 차였죠. 직력 8기통 엔진으로 과급기관형입니다. 그건 타입 A도 마찬가지고요. 차체의 곡선이 아주 멋있었죠. 당시의 경주용 차에서 보기 힘든 형태였습니다. 어쨌든 전통적인 방식의 다임러 벤츠와 혁신적인 형태의 아우토 우니온 차가 흥미로운 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다임러 벤츠의 차는 무게가 750kg이라 포뮬러 대회 규정을 2kg 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직원이 페인트를 벗겨내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때는 모두 경주용 차들이 백색 페인트 칠을 했었죠. 차체에서 페인트 칠을 다 벗겨내니까 2kg이 줄어들어서 다행히 규정을 통과했죠. 다임러 벤츠의 차는 일부러 페인트 칠을 벗겨냈고 아우토 우니온의 차는 아예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실버 에로, 즉 은빛 화살이란 별명을 얻었다. 두 회사의 차는 6월 3일 에펠 그랑프리에서 처음 만났다. 치열한 접전 끝에 다임러 벤츠가 아우토 우니온을 간발의 차로 앞질렀다. 엔진이 뒤에 달린 차는 운전하기가 어려웠다. 운전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죠. 가로 놓인 리프 스프링에다 뒤 현가 장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동 차축에 바퀴가 달린 차는 바퀴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죠. 똑바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들링과 도로 접지력이 약해져서 운전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차 뒷부분이 갑자기 획 돌아가는 경우도 흔히 생기죠. 운전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걸 막지 못하면 사고가 나죠. 그러나 여기에 능숙한 선수가 있었다. 한스 슈트크였다. 그는 아우토 우니온의 선봉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일이 그 덕분에 이루어졌죠. 따라서 아우토 우니온이 참가하는 모든 경주에 대표 선수로 참가했습니다. 1934년 7월 15일 다임러 벤츠와 아우토 우니온은 그해 최대의 시합인 독일 그랑프리에서 맞붙었다. 한스 슈트크는 꼭 승리해 에펠 그랑프리에서 다임러 벤츠에게 패한 것을 설욕하려고 별렀다. 막상막하의 기술력을 가진 두 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죠. 4시간 38분의 치열한 질주 끝에 아우토 우니온의 한스 슈트크가 다임러 벤츠를 제치고 먼저 골인했다. 아우토 우니온 소속의 슈트크가 양사의 자존심이 걸린 독일 그랑프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영광의 대미를 장식했죠. 슈트크는 그야말로 독일의 영웅이 됐습니다. 첫 시즌에서 15개의 대회에 참가한 이들 두 회사는 도합 7번의 우승을 거뒀다. 대단한 성과였다. 하지만 실버 에로끼리의 전쟁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1935년 다임러 벤츠와 아우토 우니온은 두 번째 시즌의 스피드 경쟁을 시작했다.
두 회사는 각종 유럽 대회를 휩쓰는 한편 상대편을 비롯한 경쟁자들을 능가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다임러 벤츠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에 맞서 아우토 우니온은 타입 B를 개발했다. 엔진 출력을 3.4리터에서 4.9리터로 높인 차였다. 또한 뒤 현가 장치를 토션바 방식으로 만들어 조향력을 향상시켰다. 포뮬러 그랑프리 대회용으로 엔진을 향상시킨 것 말고도 뒤 현가 장치의 기계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동 차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현가 장치를 개량했기 때문에 바퀴의 여동이 덜해졌죠. 다임러 벤츠의 W25는 크게 개량하지는 않았다. 다만 엔진의 성능을 4.3리터의 과급기관형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아우토 우니온의 타입 B와 맞설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리어 엔진형 차를 능숙하게 몰 수 있는 드라이버를 수소문하던 아우토 우니온은 이탈리아 출신의 아킬레 바르지를 채용했다. 바르지가 아우토 우니온 팀에 입단했을 때 파울 피에치라는 독일 출신 드라이버도 있었죠. 그런데 바르지가 피에치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팀 동료 사이에 악감정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들 간의 갈등과 기타 문제들 때문에 아우토 우니온 팀은 고전했다. 그해 말까지 고작 3회의 우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임러 벤츠 팀은 감독인 알프레드 노이바우어의 통솔 아래 승승장구했다. 다임러 벤츠는 최고의 드라이버를 영입하기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1930년대 당시에는 로돌프 카라치올라가 최고였죠. 이탈리아식 이름 같지만 루돌포 카라치올라는 독일인일 뿐 아니라 독일에서 가장 전설적인 드라이버였다. 그는 1926년 최초의 독일 그랑프리에서 명성을 얻었다. 경기 도중 비가 심하게 내려 길이 미끄러워졌다. 하지만 쏟아지는 폭우에도 카라치올라는 끄떡하지 않았다. 빗길이 오히려 더 편한 듯 보일 정도였다. 폭우 속에서 우승한 카라치올라는 레겐마이스터, 즉 폭우의 왕자란 별명을 얻었다. 나쁜 날씨에 오히려 강하다는 게 그의 장점이었다. 다임러 벤츠는 그를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1935년 카라치올라는 6번의 우승을 거뒀다.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의 그랑프리 등을 석권하면서 자동차 경주의 최고 명예인 유럽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다른 회사들은 연구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벤츠와 아우토 우니온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불과 1년 사이에 과거의 챔피언이었던 마세라티, 알파로메오, 부가티 등은 우승권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첨단 항공 기술을 응용해 만든 독일 메이커의 자동차는 경쟁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탈리아나 영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벤츠나 아우토 우니온에 비해 한참 뒤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1930년대 이후로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졌죠. 독일은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를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다임러 벤츠와 아우토 우니온은 거의 천하무적이었다. 불과 몇 년 만에 독일의 자동차 경주 선수는 국가적인 영웅이 됐고 자동차 경주는 가장 인기 있는 관전 스포츠가 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회가 독일 그랑프리였다. 관중수로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는 각 대회마다 약 30에서 4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요즘은 6만 명 정도만 들어도 대성황이라고 하죠.
1930년대에는 자동차 경주가 워낙 인기가 높아서 대회마다 30-40만 명이 모이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는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도대체 자동차를 빠르게 몬다는 게 무엇이길래 당시에 유럽 그랑프리나 지금의 포뮬러 1이나 믿을 수 없는 열기죠. 월등한 성능의 차를 모는 독일 선수들이 이 대회에서 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경주가 시작되자 한때 명성을 날렸던 이탈리아 알파로메오 팀의 대표 선수인 타지오 누보랄리는 독일의 자만심에 도전장을 냈다. 누보랄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벤츠팀 소속의 선두주자 만프레도 폰 브라우 취체를 간발의 차이로 뒤쫓았다. 그래도 폰 브라우 취체가 아슬아슬한 우위를 지키며 또 한 번 독일이 우승을 거둘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 그런데 불과 몇 마일을 남겨놓고 뒷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났고 그 틈에 누보랄리가 우승을 했죠. 정말 예상치 못했던 대역전극이 기적적으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물론 누보랄리의 실력이 대단했던 덕분이었죠. 독일 관중들은 누보랄리의 투혼에 박수를 보냈지만 독일 팀으로서는 뼈아픈 패배였다. 독일 팀은 새로운 영웅을 찾았다. 그리고 한 명을 발굴해냈다. 한 번도 자동차 경주를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 (1935년) 독일 그랑프리에서 타지오 누보랄리에게 뼈아픈 일격을 맞은 다임러 벤츠와 아우토 우니온은 잃어버린 독일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1936년) 다임러 벤츠는 새롭게 개발한 차를 선보였다. 모델명은 W125였다. 새로운 차체 디자인이 눈에 띄었다. 예전보다 더 짧고 가늘고 좀 더 유선형으로 설계된다. 하지만 이 신차의 진짜 강점은 후드 속에 감춰져 있었다. 기존의 W25의 엔진을 좀 더 발전시켜서 W125의 엔진을 만들었죠. 실린더의 내경을 넓혀서 엔진 출력을 5.6리터까지 높였습니다. 성능을 최대치까지 높이면 646마력까지 나오죠. 그 당시로서는 포뮬러 그랑프리용으로 나온 차 가운데 최강의 엔진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룹 C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요. 다임러 벤츠가 차체 디자인과 엔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반면에 아우토 우니온의 타입 B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엔진의 성능을 6리터에 520마력으로 개량했을 뿐이다. 유럽의 나머지 차들은 이들 독일의 양대 강자끼리의 대결에 끼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다임러 벤츠와 아우토 우니온은 단순한 경쟁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왕자 자리를 놓고 싸웠죠. 그 대결이야말로 당시 독일의 최고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아우토 우니온 팀은 조종하기 어려운 리어 엔진카 때문에 애를 먹고 있던 차에 그 차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의외의 인재를 찾아냈다. 번트 로즈마이어였다. 번트 로즈마이어는 데카베의 오토바이 경주팀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데카베는 아우토 우니온으로 합병됐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아우토 우니온 팀에서 테스트를 하자 아주 발군의 기량을 보여줬죠.
로즈마이어는 후보 선수로 아우토 우니온 팀에 합류했다. 자동차 경주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까다로운 아우토 우니온의 차를 모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운전을 아주 잘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기 때문이죠. 아우토 우니온 차를 몰고 경주에 나갔던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도요. 오토바이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쉽게 적응했던 겁니다. 그는 또한 엔지니어들에게 차의 문제점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차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죠. 번트 로스마이어의 뛰어난 능력은 그의 세 번째 무대였던 1935년 체코 그랑프리에서 발휘됐다. 오토바이 경주 챔피언이었던 그는 누보랄리를 거의 6분 차로 따돌리며 첫 우승을 거뒀다. 관중 가운데에는 여성 비행사였던 엘리 바인호른도 있었다. 로즈마이어 역시 아름다운 그녀의 팬이었다. 바인호른은 아프리카 횡단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독일 여성이었다.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독일의 국가적 영웅이었다. 어머니는 당시 유명한 여류 비행사였고 당신의 모험에 대한 순회 강연을 하셨습니다. 아우토 우니온 측에서는 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둔 젊은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죠. 로즈마이어는 그녀에게 반했고 두 사람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 됐다. 연인을 얻은 로즈마이어는 1936년 에펠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레이스에 전력 투구했다. 에펠이 가장 큰 겁이었다. 에펠 그랑프리는 아주 험난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그는 실전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경주가 치러졌습니다. 경주 후반이 되자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모든 선수들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로즈마이어는 굽히지 않았다. 로즈마이어는 안개 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다른 모든 선수들이 속도를 늦추느라 기록이 떨어졌고 누볼라나이조차 종전보다 1분 가까이 뒤처졌죠. 하지만 로즈마이어는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코스에서 로즈마이어는 타지오 누보랄리를 무려 2분 30초나 앞질렀다. 안개 속을 뚫고 나가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개 속을 꿰뚫는 시력을 가진 로즈마이어는 누보랄리를 비롯한 동료 선수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안개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라면서 그에게 안개의 왕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죠. 로즈마이어만이 안개 속에서도 평상시와 똑같은 속도로 실력을 발휘한 유일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인 1936년 7월 13일 번트 로즈마이어와 엘리 바인호른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한 지 13일 뒤 로즈마이어는 1936년도 독일 그랑프리에 참가했다. 누보랄리가 전년도에 우승했던 대회였다. 경주가 시작되자 누보랄리의 우승은 재현되기 어렵다는 게 드러났다. 독일의 실버 에로를 따라잡는 차는 없었다. 관중석에서 아내가 응원하는 가운데 로즈마이어는 신기록을 세우며 1등으로 들어왔다. 로즈마이어는 경이적인 우승 행진을 거듭했다. 경쟁자인 다임러 벤츠와 독일팀 이외의 유일한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의 누보랄리도 꺾었다. 5개의 메이저 대회를 연달아 휩쓴 로즈마이어는
1936년도 유럽 챔피언의 영예를 안았다. 신인 선수로서 엄청난 성공이었다. 하지만 로즈마이어와 아우토우니온이 세계 정상에 오른 동안 스피드와 파워 경쟁은 위험한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1937년 5월) 아우토우니온과 다임러 벤츠는 베를린의 아부스 그랑프리 경주장에서 만났다. 경사진 코너와 긴 직선 주로를 가진 초스피드 코스였다. 지난 시즌에 패배를 맛본 다임러 벤츠는 아부스 경주장에서 최대의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게 차를 개조했다. 폭이 짧으면서도 매끈한 유선형 차체를 가진 신차였다. 벤츠에서는 DABV12라는 12기통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엔진이었죠. 750마력을 넘는 파워를 발휘하니까 기존의 W25보다 60%나 향상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부스 대회 같은 특수한 코스에만 적합한 엔진이었죠. 아우토우니온도 벤츠에 대항하기 위해 엄청난 스피드를 발휘하는 유선형의 신차를 선보였다. 당시 아부스 코스의 최고 기록은 로즈마이어가 세운 시속 273km였습니다. 그 정도 스피드로 달리면 차가 얼마나 쏜살같이 달리는 건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직선 주로에서는 무려 시속 384km까지 나왔죠. 번트 로즈마이어는 또 한 번 유럽 챔피언 자리를 노렸다. 가장 큰 경쟁자는 물론 루돌프 카라치올라였다. 1937년 시즌에 로즈마이어와 카라치올라는 우승을 주고받았다. 로즈마이어는 에펠 그랑프리를 비롯해 벤더빌트컵, 이탈리아의 코파 아세르보 대회, 그리고 더닝턴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쉽게 깨기 어려운 대기록이었다. 하지만 카라치올라는 젊은 로즈마이어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카라치올라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체코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거뒀다. 둘 다 그해 4번의 우승을 나눠 가졌지만 로즈마이어가 우승한 시합은 공인된 대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3번의 공인된 그랑프리 대회 우승을 거둔 다임러 벤츠 팀의 카라치올라에게 통산 2번째로 유럽 챔피언의 명예가 돌아갔다. 하지만 그해 마지막 경주가 남아 있었다. 첨단 경주용 차끼리 또 한 번 대결이 펼쳐졌다. 무대는 독일 정부에서 후원하는 세계 기록 단축 행사였다. 지상 최고의 스피드 경쟁에서 맞속길이 다시 만났다. 이와 같은 기록 단축 행사가 열린 건 그해 아부스 그랑프리에서 유선형의 신차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아우토우니온과 다임러 벤츠 둘 다 유선형 신차를 내세워 초스피드 코스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호 장비도 전혀 없었죠. 안전 헬멧이나 안전벨트도 없었습니다. 600마력이 넘는 차를 무방비로 타고 달렸죠. 1937년 10월 아우토우니온과 다임러 벤츠는 독일이 새로 건설한 아우토반 도로에서 만났다. 벤츠는 이미 유럽 챔피언십을 차지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기록 단축 주행에 참가한 벤츠 측에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벤츠 팀은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우토반 도로 주행을 시도해본 결과 공기 저항 문제가 심각해서 차가 도로 위로 뜨는 현상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다임러 벤츠가 도중에 포기하자 아우토우니온 팀의 간판 스타인 번트 로즈마이어에게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졌다. 로즈마이어는 시속 406km를 돌파하며 기존의 세계 기록을 깼다. 마일 측정 기로는 시속 253.93마일이었다.
로즈마이어는 다시 한번 독일의 영웅이 됐다. 로즈마이어가 영광의 주인공이 됐지만 벤츠는 고분고분 항복하지 않았다. 다임러 벤츠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죠. 그들로서는 치욕적인 실패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 1월에 프랑크푸르트 담스타트 구간의 아우토반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아우토 우니온 팀의 로즈마이어도 자신의 기록을 지키기 위해 이 행사에 참가했다. 벤츠 팀의 르돌프 가라시올라가 먼저 출발했다. 그는 시속 270.4마일로 로즈마이어의 기록을 시속 17마일 단축했다. 이제 로즈마이어의 차례였다. 첫 번째 주행에서 가라치올라의 기록에 약간 못 미쳤다. 하지만 그는 스피드의 왕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도전했다. 아침에 도로에 나갔는데 바람이 무척 심했죠.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그는 이번에 못하면은 적어도 다음해 봄까지는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강행을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보죠. 메르세데스 벤츠를 탄 사람과 아우토 우니온을 탄 사람이 한 도로에서 마주쳤다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지기 싫을 겁니다. 로즈마이어는 최고의 드라이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나을지 몰라도 운전 실력으로 내가 한 수 위고, 또한 아우토 우니온 차가 벤츠에 뒤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다가 더 나은 기록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재도전해보고 싶죠.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9km 지점을 통과하면서부터 로즈마이어가 모는 차는 갑자기 중심을 잃기 시작했다. 코스 중간을 돌아오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갑작스런 돌풍을 만났습니다. 시속 270마일로 달리던 차가 도로 옆으로 전복되면서 로즈마이어도 차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그는 도로 옆에 주저앉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죠.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죠. 하지만 잠시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자동차 경주의 젊은 영웅은 아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로즈마이어의 죽음은 독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미망인에게 수천 통의 위로 편지가 전달됐다. 독일 국민들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은 지금도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는 타고난 영웅이었고 자동차 경주의 천재였습니다. 타고난 재능 때문에 인기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독일은 기록 단축 행사를 폐지하고 공식적인 그랑프리 대회에만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스타를 잃어버린 아우토 우니온은 그 자리를 메꿔줄 선수가 필요했다. 의외의 선수가 발탁됐다. 오랜 적수였던 타지오 누보랄리였다. 독일차의 기술력 우위 때문에 계속 고전했던 누보랄리는 아예 독일의 명차로 갈아탈 결심을 했던 것이다. 확실한 우승 후보를 찾던 아우토 우니온으로서는 누보랄리가 적격이었죠. 본인도 적극적이었고요. 누보랄리의 첫 해 성적은 들쭉날쭉했다. 새로운 차에 적응하느라 두 번의 우승에 그쳤다. 하나는 이탈리아 그랑프리였고 또 하나는 영국의 도닝턴 그랑프리였다. 아우토 우니온이 안간 힘을 썼지만 1938년은 다임러 벤츠에게 영광의 해가 된다. 호구의 왕자 르돌프 가라치올라는 통산 세 번째로 유럽 챔피언을 차지했다.
하지만 유럽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독일 자동차 경주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물론 아우토 우니온의 경주용차 하면은 V16과 그 후속 모델들이 가장 흥미를 끌지만 1939년에 완성된 타이프 D에서 완성된 2단 과급 장치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거의 그대로 채택이 됐으며 지금에 와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을 정도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지오 누보랄리라는 스타급 선수와 최첨단 차를 갖춘 아우토 우니온은 승리의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다임러 벤츠도 기존의 차를 개량해 좀 더 작고 날렵한 형태의 W154를 만들었다. 아우토 운용과 마찬가지로 2단 과급 장치를 채택해 막상막하의 기술력을 구현한 것이다. 1939년에 저희 벤츠에서는 2단 과급 장치를 장착하여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엔진 M165를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엔진과 마찬가지로 3리터의 12기통이었지만 2단 과급 장치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강한 파워를 낼 수 있었죠. 통산 3번의 유럽 챔피언을 차지한 르돌프 카라치올라는 이 신차를 몰고 4번째 타이틀을 차지할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르돌프 카라치올라가 막강한 아성을 구축하고 있던 다임러 벤츠팀의 숨은 인재가 있었다. 헤르만 랑이었다. 오토바이 선수 출신의 랑은 1934년 정비공으로 다임러 벤츠팀에 들어왔다. 그는 여기서 팀 감독인 알프레도 노이바우의 눈에 띄었다. 정비 책임자였던 랑은 경주 전에 시운전을 하는 게 업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차를 몰고 경주로를 달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감독이었던 노이바이어 씨는 얼마나 스피드가 나오는지 유심히 체크했죠. 그리고 랑이 다른 선수들 못지않게 빠르다는데 감탄을 했습니다. 랑은 처음에는 후보 선수로 뽑혔다가 1937년에 다임러 벤츠팀의 정식 선수로 입단했다. 랑은 그해 트리폴리 그랑프리에서 첫 우승을 거뒀다. 하지만 서열이 낮은 그에게 우승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다임러 벤츠 팀에는 주장이었던 루돌프 카라치올라와 만프레드 폰 브라우치체 등이 있었죠. 귀족적인 권위를 가진 선배 선수들은 고작 개야 정비공 출신이었던 헤르만 랑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랑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하지만 실력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카라치올라와 폰 브라우치체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죠. 스타급 선수였습니다. 반면에 헤르만 랑은 정비공 출신이에요. 늘 정비공처럼 행동을 했죠. 슈퍼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누구보다도 빨랐죠. 랑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프랑스 파우 대회, 트리폴리 대회, 에펠 대회, 벨기에 그랑프리를 휩쓸었다. 그해 마지막 대회는 1939년 9월 3일에 열렸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며칠 전이었다. 불안이 고조됐지만 대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경주로에서 스피드 전쟁을 벌이는 선수들에게 전쟁은 관심밖이었다. 파지오 누보랄리는 아우토 우니온 팀 소속으로 마지막 경주가 될지도 모를 이 대회에서 멋지게 우승했다. 하지만 1939년은 헤르만 랑의 해가 됐다. 5개의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며 유럽 챔피언 타이틀을 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버 에로우의 스피드 전쟁은 막을 내렸다. 그해 말 세계는 전쟁에 휩쓸렸다.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은 다임러 벤츠와 아우토 우니온의 용맹한 선수들이 쌓아올린 영광을 허물어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 독일 경주용차의 기술력과 선수들이 남긴 빛나는 유산은 현대 자동차 산업에 개성됐다. 다임러 벤츠는 이제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돼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로, 또 자동차 경기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아우토 우니온은 아우디로 이름을 바꿔 고급 승용차와 함께 경주용 차도 생산하고 있다. 실버 에로우의 명성은 그 후손들에게도 계승되고 있다. 아우토 우니온 팀 선수였던 한스 슈터크의 아들은 현재도 아우디 소속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당시에 아우토 우니온 차를 갖고 있는 아우디는 한스 슈터크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재현하는 시운전 행사를 열기도 했다. 영광의 유산이다. 자동차 경주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시대였죠. 그 시대의 열광을 지금에 되살리고 그 흥분을 다시 느껴보고 그 영웅들의 멋진 경주를 다시 보고 싶죠. (1930년대야말로) 자동차 경주 역사의 황금기였습니다. 히틀러가 다임러 벤츠와 아우토 우니온 두 회사를 경쟁에 붙이게 한 게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임러 벤츠만이 대회를 휩쓸었다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와 같은 열광은 덜했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당시 자동차 경주의 영웅들은 영원한 명예를 얻었다고 봅니다. 아우토반에서 목숨을 걸고 쟁취한 스피드 기록은 인간의 달 착륙에 버금가는 업적이죠.